그 말하는 HMD가 있고 그 다음에 AR 글래스라고 하는 또 다른 HMD가 있습니다. 이것도 HMD 일종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HMD하고 뭐가 다른 거냐면 시스루가 돼서 그 바깥 풍경이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AR 글래스처럼 그 안경식으로 돼가지고 거기에 반투명으로 상을 맺게 하는 게 이제 옵티컬 시스루 HMD고, 그 다음에 요즘 그 퀘스트 3처럼 그 HMD 앞에다가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바깥 풍경을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이 HMD의 디스플레이에다가 이미지를 전송을 해주고 또 거기에다가 가상의 이미지를 덮어 씌우는 그런 방식이 이제 비디오 시스루 HMD입니다. 그리고 HUD는 뭐 원래 전투기에서 사용하던 디스플레이인데 요즘은 뭐 자동차에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HMD의 또 다른 게 이제 헬멧 마운티드 디스플레이에서 전투기 조종사들이 쓰는 HMD가 또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쓰는 평판 디스플레이가 이제 평판 디스플레이, 공면 디스플레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쓰이기 시작하는 이제 마이크로 LED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우리나라에서만 주로 많이 쓰는 것처럼 또 그 용어 사용에 혼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즘 뭐 홀로그램 영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많이 보는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보는 홀로그램은 홀로그램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홀로그램 레이저 광선을 사용해서 영상을 맺게 하는 게 이제 홀로그램인데, 그걸 홀로그램 하는 전문가들이 항의를 하니까 발을 빼가지고 유사 홀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유사 홀로그램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예 홀로그램이 아니에요. 원래 용어가 따로 있어요. 페퍼스 고스트라고 해서 1862년에 이제 영국에서 처음 이제 고안돼서 나온 건데, 오페라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가상의 상을 맺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이 오케스트라 피트 안에서 다른 연기자가 연기를 하고 그거를 반사경을 이용을 해서 창을 맺게 해가지고 실제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하고 이 가상의 이미지가 합성이 돼서 같이 보이게 만드는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나오면서 그거를 좀 다운사이징하고 해가지고 뭐 박물관에서도 많이 쓰고 하면서 이게 상이 허공에 맺히는 것처럼 착각이 들게 만들고 하니까 이게 홀로그램이다라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쓰고 있는 거죠. 이런 걸 홀로그램이라고 그러면 외국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도 한번 다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1세대 VR 연구자들이 가정에 가상현실 기술이 충분히 활용이 되고 VR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일 거냐라는 거를 예측을 했는데, 그게 1995년 기준으로 30년 후를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 2025년이죠. 이제 내년이에요. 근데 그때 그 완성된 모습을 제안을 했는데, 그 중에 시각 디스플레이 장치는 뭐냐면 벽면 전체가 디스플레이가 될 거다라는 거를 제안을 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HMD가 아니고 왜 초대형 디스플레이냐? 집안의 거실에서 편히 앉아서 온 가족이 즐기려면 HMD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HMD는 한 사람만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위험한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화면이
초대형 화면으로 커지면 왜 몰입감이 좋아지냐면은 눈 안에 가상의 이미지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 이미지밖에 안 들어와요. 우리 집안에 있는 다른 인테리어나 이런 게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 세계하고 실세계가 같이 한눈에 안 들어오고 가상 세계만 내 눈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몰입감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러면 과연 크기가 어느 정도 될 거냐 보면 보통 아파트 천장 높이가 2.4m에서 2.5m 정도 됩니다. 그런데 2.5m라고 했을 때 지금 16대 9의 가로 세로 비율로 하면 200인치예요. 200인치가 세로 높이가 2.5m 되고 가로 길이가 4.4m 정도 됩니다. 이런 디스플레이가 그러니까 200인치 지금 100인치 디스플레이가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졌죠. 뭐 200만 원, 중국제는 100만 원까지도 떨어졌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0인치가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일반 가정에서도 숨 한번 크게 쉬고 살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떨어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가로 길이가 4.4m죠. 그러면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200인치 디스플레이 주문하면은 사다리 차가워가지고 창문 뜯고 들어오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대안으로 이제 나온 게 마이크로 LED입니다. 마이크로 LED는 타일 모양으로 된 그 디스플레이를 여러 장을 이렇게 이어 붙여가지고 디스플레이를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타일로 해서 들여와가지고 현장에서 조립을 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가는 유통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든가 아니면 그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두루마리처럼 툴툴 말아가지고 갖고 와서 펼쳐보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200인치 디스플레이가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져서 일반 가정에서도 살 수 있게 되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2025년 내년이지만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면은 200인치가 그 정도 가격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량 생산이 되면 그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가속도가 붙어서 좀 쉽게 떨어져 버리니까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각의 3D 사운드의 원리에 대해서는 굳이 지금 시간상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3D 사운드 기술에서 여태까지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뭐였냐면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쓰고 듣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소니에서 3D 사운드 스피커가 나왔어요. 이거는 일반 스피커인데 스피커 안에 작은 스피커가 7개가 들어있고 내장 마이크가 3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무 방에다가 놓고 캘리브레이션을 하면 이 스피커가 자동으로 소리를 쏴줘가지고 방에서 반사돼서 돌아오는 거를 마이크가 감지를 해가지고 이 방에 있는 방의 반사 특성을 다 역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역으로 해서 반사 음까지 고려한 그런 이제 입체 음향을 3D 사운드를 출력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가격이 보급형이 40만 원이고 고급형이 8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이하니까 이것도 가정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후각 디바이스인데 이 영화가 처음 나오면서 거의 동시에 영상만 그때 처음에는 무성 영화였으니까 영상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소리도 들렸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냄새도까지 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미
1923년부터 이런 시도가 많이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뮤지컬에서 먼저 쓰기 시작을 해서 올해 시나리오 그 전개에 따라서 이 뮤지컬 홀에서 오렌지 향을 뿌려준다거나 이제 이런 시도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해서 일반 가정에도 쓸 수 없겠는가 해서 계속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됐고 이제 그게 드디어 이제 개발이 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HMD의 밑에다가 탈착식으로 부착을 해서 쓰는 형태도 있고 아니면 독립된 디바이스로 나온 것도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향료예요. 향료가 다른 건 다 액체고 하나만 지금 고체로 돼 있어요. 이거는 그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냄새나는 영화를 시도한 적이 있어요. 2000년도에 그 정통부에서 초고속 정보통신망 전시관에서 냄새나는 영화를 했는데 개봉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문 닫아버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액상의 향료를 여러 가지 냄새를 사람한테 뿌리면 그 냄새가 섞여가지고 시궁창 냄새 수령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빨리 기화시켜 버려야 되는데 이 액상 향료에다가 휘발성을 넣으면 그건 휘발유가 되는 거니까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그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고체로 된 향료가 나와서 이거는 결국은 컬러 프린터에 잉크젯 프린터에서 레이저젯 프린터로 바뀌는 거 과정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그 디바이스의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체 형태로 된 아주 그 미세한 나노급의 그 분말 형태의 향료가 공기로 나오면서 향기를 뿜어주고는 기화돼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잔여물이 남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게 디바이스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100만 원 이하예요. 일본 엔으로 10만 원. 이것도 이제 아까 스피커처럼 100만 원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충분히 가정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한기 키오스크 같은 데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박물관에서 뭐 무슨 향갑 뭐 이런 거를 전시를 하는데 거기서 무슨 냄새가 났을까 하는 거를 이렇게 후각 시스템으로 디스플레이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용도는 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미각 쪽은 아직 뭐 연구 이게 실용화되기에는 아주 먼 단계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좀 넘어가고요. 촉각 쪽도 마찬가지로 온몸이 센서이기 때문에 거기 용도에 따라서 전부 달리 해서 이제 나와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너무 설명할 게 많아서 이제 좀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될 텐데요. 이제 메타버스라는 거는 그럼 영원히 사라지는 지금 추세로 보면 사라지거나 그냥 흐지부지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거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괜히 쓸데없이 메타버스라는 요상한 용어를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희망만 불어넣고 있다가 그냥 내가 상상했던 거에 못 미치니까는 이제 사람들 실망하고 다 빠져나갔는데 결국은 계속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더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메타버스 대신 가상세계라는 용어를 쓰는데 가상세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기존에 말하던 제페톤이 로블록스니 하는 그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가상 세계는 논리적 가상 세계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일상 공간의 환경을 가상적으로 만드는 것을 물리적 가상 세계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가상 세계는 사례가 이미 다 있으니까는 이해하시면 되고 물리적 가상 세계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기에 자가격리된 사람들이
막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가지고 막 뛰쳐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걸 가상 내가 살고 있는 공간 안에 가상 환경을 구축을 하면 굳이 내가 뛰쳐나갈 필요도 없고 그 집안에 있으면서 내가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가정용 VR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저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보면 초대형 화면 앞에서 여기 지금 사진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사이클 머신을 타고 있는데 이걸 해도 되고 트레드밀로 해서 이 뭐 워킹 머신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가만히 소파에 앉아서 내가 그 뭐야 가상의 뭐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다닐 수도 있고 그 움직이는 수단은 이제 여러 가지를 강구를 하면 되는 거고 일단 시각적으로 그렇고 그다음에 청각적으로는 이제 아까 얘기한 3D 사운드 스피커를 쓰고 후각적으로도 후각 디바이스를 사용을 해서 이게 세팅이 되면 집에 있으면서 제주도에 있는 숲길을 걸으면서 머리 위에서는 새소리를 듣고 발밑에서는 시냇물 소리 듣고 그리고 피톤치드 향을 맡아가면서 그러면서 산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현재 기술로도 얼마 돈 들이지 않고 몇백만 원 수준에서 구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가장 가정용 VR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물리적 가상 세계의 이제 프로토타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 가상 세계의 프로토타입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메타버스 붐이 막 일어나면서 중앙정부에서 막 지방정부에다가 자금을 지원을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메타버스로 구축한다고 난리를 폈는데 결국 거의 다 실패를 했어요. 뭐 문을 닫아야 되네, 뭐 유지해야 되네, 뭐 그걸 뭐 분석을 해놓은 자료도 있던데. 근데 결국은 왜 그런가 하면 지자체들이 실패한 이유는 자기네들이 맨날 하던 일인데도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논리적 가상 세계는 결국은 신도시거든요. 가상의 도시예요. 가상의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도시를 만들려면 도시의 구성 요소들이 필요한 요소들이 있죠. 그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야지 도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는 지방정부들이 신도시 개발 계획을 하면은 다 맨날 하던 일이에요. 근데 그걸 까먹고선 이거 뭐 메타버스는 누가 그렇게 표준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시청이면 시청을 메타버스로 구축을 해요. 그걸 누가 가냐고요. 거기 갈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서울시청에 볼일 보러 갈 일이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메타버스 서울 그래놓고 서울시를 넣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시장실 들어가면 시장 아바타하고 내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내가 시장하고 할 얘기가 뭐가 있냐고요. 이 도시 안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를 가상 도시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특화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박물관이다 그러면 경주에 있는 박물관하고 부여에 있는 박물관을 동시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공간에다가 모아놓으면은 경주박물관 가서 신라시대 유물을 봤다가 부여박물관 가서 백제시대 유물을 보면 양쪽의 문화를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실시간으로. 그런 식으로 이런 필요한 요소들을 가상 공간에다 다 모아놓으면 가상 문화 도시가 구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놓고 도시 외곽에다가는 뭐 백두산도 갖다 놓고 한라산도 갖다 놓고 해서 오늘은 산보 삼아 한라산주 갈까 그러고 가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건데 우리가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을 내 앞으로 다 모아다 놓으면 그게 이제 가상 도시 이상적인 가상 도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 착목을 해서 하면은 좀 더 그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고 실제로 그거에 이제 많이 접근을 한 사례가 그 롯데정보통신에서 만든 캘리버스인가요? 캘리버스라는 이제 메타버스 가상 세계가 있는데 그거는 많이 제가 얘기하는 부분으로 쫓아온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컴퓨팅 파워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제한된 공간밖에 구축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컴퓨팅 파워가 더 높아지고 통신 기술이 더 발달을 초고속 통신이 더 빨라지고 하게 되면 이제 그 범위도 도시 범위도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뭐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니까는 뭐 그 크게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가상세계, 가상도시를 구축을 하면 그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되죠. 근데 이거를 또 이제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 가상세계에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화폐 기능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비트코인은 액면가의 10,000배 이상 되죠? 만 배 더 되나? 근데 하여간 몇백만 배 액면가하고 실제 가치가 차이가 나고 매일 바뀌어요. 또 이게 가치가 변동이 돼요. 그럼 이거는 화폐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상 자산으로 투자할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화폐를 쓰기에는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건 개인이 발행한 화폐예요. 그거를 한자로는 사주전이라고 하는데 사주전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허용한 적이 없어요. 세계 역사상. 이걸 허용을 하면 개인 화폐를 허용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화폐 통제를 포기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럼 경제는 통제 불가능 상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과거 사례도 있어요. 한나라 때 유방이 사주전을 허용을 했다가 나라가 경제가 거덜이 나가지고 얼른 도로 다 걷어들이고 이제 정부에서 발행한 화폐로 바꾼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 불가능하다라는 걸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NFT에다가 굉장한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 NFT는 지폐에서 얘기하면 위조방지 홀로그램이에요. 이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진에 1,000원짜리 화폐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건 구화폐고 구권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신권이에요. 차이는 뭐냐면은 가운데에 점선으로 된 그 홀로그램 위조방지 홀로그램이 붙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거 붙었다고 해서 1,000원짜리 화폐가 2,000원이 됐냐고요. 1,000원은 1,000원일 뿐이에요.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원래 가치는 이 콘텐츠에 있는 거예요. 1,000원이라는 콘텐츠가 가치가 있는 거지 NFT가 붙었다고 해서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NFT는 디지털 콘텐츠 상에서의 위조 방지 장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죠. 있으면 무엇보다 좋은 거예요. 위조를 막아주니까 똑같은 게 그냥 계속 카피돼서 돌아다니는 일을 막아주니까 좋은 거지만 NFT를 붙였다고 해서 콘텐츠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챗 GPT 그래서 요즘 이제 AI가 다시 메타버스가 사그러드니까 이제
챗 GPT 그래서 AI가 그냥 또 싹 또 고개를 쳐들고 있는데 챗 GPT 저도 이제 몇 번 해봤어요. 그런데 뭐 저는 이제 AI 전문가가 아니니까 AI 전문가들의 평가를 들어보면 챗 GPT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챗 GPT가 쓸모가 없다라는 건 범용성으로 쓸모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제한된 범위에서 굉장히 좋은 툴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범용성으로 쓰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공지능에서 또 다른 중요한 분야가 음성인식 기술인데 음성인식률이 40년 전에도 98%고 지금도 98%예요. 그런데 40년 전에는 못 썼어요. 근데 지금은 써요. 그럼 그 사이에 음성인식 기술 인식률은 98%로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길래 지금은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건데 음성인식 기술 자체가 발전한 어느 정도는 발전을 했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노이즈 필터링 기술이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전에는 주변의 환경에 여러 가지 소음하고 내가 말하는 거하고 섞여가지고 이 컴퓨터가 이 AI가 내 말을 인식을 못했는데 지금은 노이즈 필터링 기술이 발달을 해서 다 지우고 내 말소리만 들리게 하는 그 기술이 발달을 해서 그것도 실시간으로 그거 필터링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음성 인식률이 그냥 확 높아진 걸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 쓰는 거죠. 그래서 결국 챗 GPT도 마찬가지로 지금 왜 이게 입만 열면 거짓말이냐면 얘가 결정적으로 페이크 뉴스 필터링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페이크인지 팩트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막 거짓말이고 뭐고 이런 정보까지 다 긁어 모아가지고 말은 그럴싸하게 이어붙이니까는 야 이건 뭐 대단한 기술이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순 거짓말 투성이인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제한된 분야에서는 쓰일 수가 있죠. 음성 인식도 제가 왜 40년 전이라고 그랬냐면 40년 전에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설 현장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건물의 보안 시스템이 음성 인식이에요. 그래서 그 문 앞에 가서 열려라 참깨 그러면 문이 열려요. 이미 그 40년 전에 이렇게 쓰였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는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 GPT도 마찬가지로 제한된 범위에서는 이렇게 쓸 수가 있지만 범용성으로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라는 부분을 좀 유념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고요. 이 가상현실 기술이 어디에 쓰이냐는에 대한 사례는 조금 뭐 나열을 해놨으니까 이거는 좀 참고를 좀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하고 가상현실 기술하고 어떤 식으로 접목이 되고 있는지 좀 유념을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서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OC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을 했었죠. 네, IOC에서 2020년에 향후 5년 동안의 아젠다를 발표를 했어요. IOC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중 15가지 항목 정도를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한 항목이 버추얼 스포츠 개발을 장려한다예요. 이게 왜 들어갔는가 하면 요즘 올림픽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의 관심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볼거리나 콘텐츠가 훨씬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올림픽을 보면서 열광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IOC가 결국은 세계 3대 이벤트, 스포츠 이벤트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올림픽 붐이 사그라들면 자기네 밥벌이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돼요. 끌어들이려니까 이제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도 무슨 비보잉이니 뭐 이런 새로운 종목들이 추가가 됐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e스포츠도 뭐 전 세계적으로 붐이 있으니까 이것도 들어와야 되는데 e스포츠는 이게 좀 곤란한 거예요. 왜? 이걸 스포츠로 볼 거냐 말 거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올림픽 종목들은 대부분 몸을 쓰는 체력을 필요로 하는 그 게임인데 e스포츠는 손가락하고 머리만 쓰는 게임이니까 이걸 스포츠로 볼 거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버추얼 게임, 버추얼 스포츠를 이제 도입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2021년 도쿄올림픽 때 프리 이벤트로 올림픽 버추얼 시리즈를 개최를 했어요. 근데 뭐 실패를 했죠. 아무도 관심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 버추얼 스포츠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널리 퍼져 있지가 않으니까 사람들 관심을 못 끄는 거예요. 그래서 e스포츠는 스포츠는 아니지만 하여간 여기에도 버추얼 스포츠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e스포츠로 대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작년에 싱가포르에서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를 개최를 했어요. 이것도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고무돼가지고 IOC에서 올해 파리올림픽에서 IOC 142차 IOC 총회에서 올림픽 e스포츠 게임즈라는 e스포츠 대회를 올림픽 e스포츠 대회를 창설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 IOC하고 세계 IOC가 계약을 했어요. 2025년부터 12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올림픽 e스포츠 게임을 개최를 한다라고 이제 사인을 했어요. 이게 이제 이건 파리 올림픽 그 개막식 전날 발표가 된 건데, 그래서 앞으로 이 VR 콘텐츠 중에 버추얼 스포츠라는 콘텐츠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 VR 콘텐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버추얼 스포츠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실제로 이 도쿄 올림픽 때 버추얼 시리즈에서는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임들도 그대로 쓰기도 하고 뭐 잘 모르는 거 이제 그 VR 쪽에서 그냥 스포츠라고 하기에는 그냥 운동을 위한 콘텐츠인 것도 쓰이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쓰였어요.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의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게임들이 쓰이고 심지어 태권도까지 있어요. 그런데 버추얼 태권도 개발사가 어디냐? 싱가포르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거 종중인 대한민국은 버추얼 태권도를 왜 안 만들고 여태까지 있다가 이렇게 싱가포르한테 이런 걸 뺏겨야 되는지. 근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 올림픽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IOC 회원사가 지금 한 200몇 개 회원사가 있는 회원국이 있는데 IOC 회원국의 한 3분의 1 이상이 예선을 치를 수 있을 정도로 이 보급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에서 빠지지 않고 굳건히 버티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게 세계 태권도 연맹의 회원국 수가 180개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는 뭐 충분히 예선을 전 세계에서 치루어 가지고 올라올 수가 있는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 태권도가 빠지지 않고 계속 이 영역을 유지해오고 있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버추얼 스포츠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70개 이상의 국가에 이게 보급이 돼 있어야 널리 보급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가 이제 전제 조건이 되는 거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에서 했던 어떤 종목도 그렇게 60개국 이상씩 퍼져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개발을 해서 태권도가 전 세계에 보급되듯이 우리가 개발한 VR 스포츠 콘텐츠가 보급이 되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거는 그냥 꿈 같은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윤리 문제도 중요한 문제니까 IT 분야, ICT 분야의 윤리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보통신부에서 이제 법제도 개선 위원회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도 제가 계속 주장을 한 게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가상 세계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할 거다.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범죄는 가상 세계에서도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했는데도 이렇게 잘 먹히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요즘도 딥페이크가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죠. 이것도 한 5년 전부터 제가 계속 딥페이크가 문제가 될 거니까 지금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제 이랬는데 아직까지도 이제서야 이제 어떻게 하겠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그러니까 당장 법으로 규제를 하고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 가상 세계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신세계의 도덕적인 윤리를 선악의 기준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게 2000년 전에 예수님하고 부처님이 나타나서 니들 요거 이상은 하지 마라라고 규범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이 가상 세계에도 이제 그런 규범이 필요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천주교의 십계명하고 불교에서 천수경에 있는 신박참회하고 내용 보면 거의 동일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종교가 달라도 선악의 기준은 보편적인 선악의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입을 해서 가상 세계에서도 이런 십계명을 만들어서 일단 계몽하는 그런 활동이 병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특히 계속 시스템에 장애가 생기는 바람에 중간중간 계속 이제 강연이 끊긴 점 너무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홍철훈입니다. 오늘 모처럼 김동희 회장님과 가상현실, 그 다음에 메타버스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가상현실의 과거, 지금 어떻게 보면은 85년부터 가상현실을 계속 연구하셨잖아요. 벌써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나요? 40년이네요 벌써. 25년이니까 이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연구하시면서 과거의 기술과 현재의 어떻게 보면 진행하는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앞으로의 이제 미래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지금 강연을 해주신 그 내용은 저희가 잘 편집을 해서 일단 협회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회 단톡방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강연 자료는 PDF로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을 갖다가 제가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Q&A가 많이 올라오진 않았고요. 메타버스와 가상세계는 제조 플러스 문화산업이 된 것 같은데 강사님이 보시기에 이쪽 분야로 계속 넓혀가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좀 되게 좀 포괄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네,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인력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을 만든다 그러면 기획자가 있어야 되고 그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픽이 있어야 되고 미술 쪽 인력이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 그거는 이제 IT 쪽 공학 쪽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분야마다 이제 특성을 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활용을 해서 하면 되는 거고 특별하게 달라진 이제 VR 콘텐츠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거는 모든 학문이 여기 다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시각하고 청각만 해도 전혀 뭐 겹치는 부분이 없죠. 이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기획자는 이걸 다 알아야 돼요. 개발자는 시각 쪽 개발자하고 청각 쪽 개발자가 나눠질 수가 있는데 기획자는 이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널리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그 기술들을 너보고 개발해라 이제 그러면 못하겠지만 뭐가 어떤 원리에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면 충분히 이 기획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니까 기획은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갖고 거기에서 내 아이디어 창의력을 어떻게 해서 어떤 기술들을 셀렉트할까 쇼핑센터 가서 물건 고르듯이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그러니까 쇼핑센터에 가서 내가 원하는 거 좋은 걸 고르려도 여기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기술들이 지금 개발돼서 세상에 나와 있는지 이걸 두루 아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메타버스에 대해서 그 정의를 내리고자 되게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가끔 다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지금 메타버스에 쓰여지는 모든 기술이 어떻게 보면은 게임을 만드는 디지털 게임 기술과 동일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메타버스는 좀 게임과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제가 얘기할 때는 재미가 없으면 메타버스고 재미가 있으면 게임이라고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은 메타버스와 게임에 대한 기술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메타버스라고 하면 어쨌든 확장 가상 세계라는 명칭으로 뭔가 계속 정부는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초반에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가상 세계 중에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어떤 개념이 더 큰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회장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게 가상현실 기술은 인간의 오감을 다루는 기술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메타버스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메타버스가 죽었다 아니면 메타버스는 앞으로 이제 시작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꼭 메타버스라는 하나의 어떤 그런 용어에 집착할 게 아니라 가상현실이라는 기술이 현실과 접목이 돼서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를 가상현실과 현실의 어떤 중간 매개체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상 세계에 대해서 가상현실이라는 이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더 좀 요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메타버스라는 말은 91년에 이제 SF 소설에서 처음 나왔던 얘기라고는 하는데 저는 그 1991년이면은 제가 키스트에서 처음 가상현실 연구실을 만들었을 때고 가상현실에 관련된 책은 안 읽어본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초창기에는 그랬었는데 그런 소설책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저는 2021년에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갑자기 붐이 일어나서 그래서 난 모르겠어가지고 메타버스 잘 안 되는 사람들 강연을 들어보기도 하고 메타버스 막 연락을 통화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뭐냐 했더니 막 설명을 해요. 그래서
뭐 가상세계 아니야. 아, 다른데. 가상세계랑은 다른 거래. 뭐가 다른데? 그리고 이게 다른 거래. 그러니까 그게 가상세계에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허상일 뿐이에요, 허상. 메타버스라는 SF 소설에 나온 허상을 갖고 모든 사람들이 상상을 한 거예요. 아, 그 소설에 나온 얘기가 현실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섣불리 이런 용어를 인문학 쪽에서 따오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 용어는 그렇게 애매모호한 소리 안 해요. 딱 맞는 얘기,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건 거지. 그런 부분이 뭐 코에 걸면 그걸,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정부에서 정의가나 번역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가상 확장 가상 세계. 확장 가상 세계 아니 뭐 가상 융합 세계 뭐 막 그래요. 가상 확장 세계를 영어로 하면 뭐예요? 버추얼 익스텐디드 월드 아니에요. 메타버스는 안 간다고요. 왜 안 가냐? 이거는 관념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념적인 얘기가 왜 산업으로 끼어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쓰고 다른 나라에서 안 쓴다니까요.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근데 메타버스는 로블록스 같은 그런 게임을 메타버스 게임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 그럼 가상 세계가 어디까지 가느냐? 그거는 뭐 오늘 쭉 말씀드린 것처럼 원격지에 있는 사람하고든 아니면 컴퓨터 안에 있는 AI 가상 휴먼이든 하고 나하고 대화를 소통을 하는데 오감을 이용을 해서 소통을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이 가상 세계 가상 현실 기술이 추구하는 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VR 산업, 메타버스 산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VR 산업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VR은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VR 기술 중에 시각 부분에서 가장 핵심 기술이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죠. 근데 CG 산업이란 말 안 써요. CG 기술, 그건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기술을 안 쓰는 데가 없어요.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CG 기술은. 그런데 산업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기술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VR도 아직은 좀 더 개발이 돼야 되지만 기술이 발전이 돼야 되지 언젠간 발전이 되면 일상생활에서 안 쓰는 데가 없게 될 거예요. 그런데 VR 산업은 아닌 거예요. 왜? 기술이기 때문에. CG 산업이 없듯이 VR 산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나 쓰여? 그건 VR 기술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 협회를 VR 콘텐츠 산업협회라고 한 이유도 VR 산업협회가 아니고 VR 콘텐츠 산업협회라고 한 이유도 VR 기술로 만든 콘텐츠는 산업이 돼요. 돈벌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VR 콘텐츠를 만든다 하는 거고 VR 콘텐츠를 만드는데 VR 기술이 뭐가 들어가느냐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시각, 청각, 그 다음에 후각 우선 여기까지만 하면 가정에 보급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가상현실 기술의 끝장을 뭘로 보냐면은 오감을 동시에 쓰는 행동을 가상으로 만들면 되죠. 근데 인간이 오감을 동시에 쓸 때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밥 먹을 때하고 섹스할 때밖에. 그러니까 버추얼 섹스가 구현이 되면 가상현실 연구는 끝이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 다음 단계도 있긴 하지만 사랑하는 감정을 어떻게 가상으로 만들 거냐라는 그 다음 숙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6번째 감각이죠. 6번째 감각을 어떻게 가상으로 만들 거냐 그것도 따로 연구하는 부분이 있지만 하여간 그 물리적인 형태로 봐서는 하여간 오감을 동시에 쓰는 버추얼 섹스가 되면 가상현실 기술이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얘기한 것처럼 그 오감을 동시에 쓰는 게 두 가지 행동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시각, 청각, 후각 요것만 있으면 어느 정도 일상생활하는 거 웬만한 거는 가상으로 다 구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프로타입 그 물리적 가상 세계의 프로토타입을 가정에서의 VR 환경을 꾸미는 거. 요 하드웨어 환경은 그 정도로 하고 거기에서 콘텐츠를 뭐 숲속을 걸어가는 콘텐츠를 만들 건지 아니면 무슨 뭐 어디 절에 가서 불공을 들이는 콘텐츠를 만들 건지 그거는 이제 콘텐츠를 어떻게 만드느냐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 가족 내 집 안에 가상 막 꾸며놓은 가상 환경 안에 절간이 들어올 수도 있고 숲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러면서 그 자체가 이제 널리 퍼지면 산업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국내에서는 뭐 메타버스다, 가상현실이다 어떤 그런 기술을 통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버추얼 월드, 뭐 이 가상세계 자체가 워낙 플랫폼의 중요성도 크고 규모가 있다 보니까 사실 중소회사들이 할 수 있는 건 대부분 콘텐츠잖아요. 게임을 개발한다던가 아니면 스포츠를 만든다던가 사실 리얼 월드를 가상세계에 구축하는 거는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업체들은 어쨌든 어떤 세계적인 뭐 페이스북이든 로블록스가 됐던 아니면 뭐 언리얼이 가지고 있는 게임 엔진이 됐던 그렇게 플랫폼들이 확장되면 그 안에 재밌는 콘텐츠들을 만들던 아니면 뭐 스포츠를 하던 세계를 구축하던 그 안에서 진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회장님 생각하실 때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이 가상현실 기술이나 아니면 뭐 메타버스 콘텐츠에 대해서 지금 시들해진 입장인데 앞으로 좀 어떤 변화나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이제 지방 정부들이 만든 메타버스들이 다 실패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 대안으로 제시한 게 여기 그 그림에 나와 있는 이 가상 문화 도시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에서 못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큰 공간 한 도시를 그러니까 실세계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 돼. 신도시 개발을 하는데 그거 민간에서 하나요? 못 하잖아요. 정부에서 신도시 개발을 하잖아요. 기획을 하는 거죠. 네. 거기서 시공은 건설회사가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쇼핑센터를 지어요. 그럼 근데 도시를 만들면 도시 안에 여기는 상업지구로 해서 쇼핑센터가 들어가고 여기는 뭐 문화시설로 해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들어가고 이런 전체적인 그 도시의 마스터 플랜은 정부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자 그럼 쇼핑센터를 건설하는 거 건설회사에서 해요. 네. 그리고 근데 이거를 운영하는 거는 쇼핑센터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컨텐츠 이게 이제 컨텐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쇼핑몰 이건 가상 공간이니까 이렇게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주면 정부가 만들어주면 여기에 쇼핑몰을 하는 콘텐츠 운영자들이 여기에 입점을 해서 거기서 온라인 판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는 이 도시를 가상의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줄까 더 나아가서 이 도시가 여러 개가 겹치면 국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도시 단위로 우선 먼저 만들어서 옛날에 우리나라 선사시대에도 보면 부족 국가에서 도시 국가가 됐다가 그게 여러 개가 합쳐져서 국가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그만 타운에서 시작하고 더 커져서 도시가 되고 그게 더 커져서 국가가 되듯이 똑같이 가상 도시를 국가에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운영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VR 콘텐츠 업체들이 가장 애먹는 게 콘텐츠의 퀄리티를 높이면 서버가 감당을 못하니까 서버를 용량을 늘리면 서버 사용료에 또 감당을 못해요. 뭐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을 SOC 사업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국가가 이거를 해라 이거지. 음. 그리고 여기에 들어와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우리 VR 콘텐츠 업체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자기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거를 전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면 여기 정부는 이 서버 용량을 무한대로 확장할 그 경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자유롭게 들어와서 아주 고화질의 콘텐츠 퀄리티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가상문화도시 건설 방안에도 썼지만 이런 식으로 도시 가상도시의 인프라를 정부에서 구축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 가상 건물 안에 들어가서 벌어지는 일상생활을 인간한테 맡겨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여기에 그야말로 새로운 가상 도시가 이 가상 공간 안에서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현장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뭐 회장님의 강연이나 아니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들이 계속 이제 영상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상세계에서 계속 또 회자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이제 이런 시간들을 좀 통해서, 이제 국내에 많은 그 가상현실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의 좀 어려운 부분들,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회사들이 그냥 뭐 속되게 얘기해서 삽질인 거고, 많은 도전들을 하면서 힘겹게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 가상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그 안에서 콘텐츠를 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좀 향후에는 조금 규모 있게 계속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좀 정부에 전달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콘텐츠 회사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만들어진 성공 사례들, 그리고 잘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김동현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협회의 메타버스와 가상세계에 대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같이 지켜봐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많은 번거롭게 지금 시스템 오류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도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했듯이 일단 자료는 저희가 편집해서 협회 유튜브 채널에 다시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협회 단톡방에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